네, 생소하거나 잘 모르고 넘어가기 쉬운 시사 용어들을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신박한 시사 사전 시간인데요. 소셜랩 잡경지대의 조형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예, 학업 탄력성입니다. 좀 생소한 개념인데 학업 탄력성? 네. 학교 수업과 관련된 건가요? 예, 뭔가 그런 거겠죠. 네. 예, 최근 27일자 보도인데요. 네. 서울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안영은 연구위원이 펴낸 보고서 제목에 나옵니다. 예. 예, 서울 지역 고등학생의 기초자치구별 학업 탄력성 양상 및 특성 분석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제목이 어렵죠? 네. 원래 논문은 좀 딱딱하죠. 그러게요. 예. 예, 원래 교육학에서 학업 탄력성이라는 용어는 학업 과정 중에서 겪는 모든 좌절이나 역경, 압박감 이런 것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아, 탄력성이란 게 예, 무슨 그렇죠. 무슨 네네. 뜻인지 대충 이제 예, 감이 어려워도 잘해요. 이런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학업 탄력성이 높으면은 역경에 처해도 쉽게 좌절하지 않고 성적이 높다 이런 말인데 예, OECD에서 2010년에 제안을 합니다. 네. 좌절 역경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특히 집안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주목해서 예. 가정 환경이 열악한데도 학업 성취가 우수한 경우를 가리키는 말로 이 말을 쓰자 아. 이렇게 제안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 학업 탄력성을 측정하는 방식은 연구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여기 소개된 안영은 위원의 경우는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하위 25%에 속하면서 학업 성취도는 상위 25%에 해당하는 학생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정 형편은 어려운데 공부는 잘하는 학생. 네, 그렇죠. 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고등학교 1학년 조사 대상 학생들을 연도별로 관찰을 했더니 학업 탄력성 있는 학생이 2010년에는 전체 학생 중에 1.92%, 2014년에는 3.75%로 좀 증가했다가 2016년에는 3.53%로 다시 소폭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전체 학생 수 대비 비중 말고 저소득층 학생 중에서 학업 탄력적 학생의 비중은 얼마나 될까?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2010년에는 8.7%, 2014년에는 15.9%였는데 2016년에는 12.2%입니다. 4% 정도 오히려 줄었네요. 줄었죠. 이제 또 과목별로도 살펴보면 좀 차이가 있는데요. 2016년 기준으로 학업 탄력적 학생 비중이 제일 높은 과목은 국어고요. 수학이 다음 영어가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영어처럼 이제 조기 유학이나 사교육 비중이 높은 과목일수록 가난한 학생이 높은 성적을 받기가 어렵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사교육이군요, 결국은.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근본적으로 교육이 계층 상승을 위한 사다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점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런 의미라고 지금 이제 그 보고서는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주장은 우리 청취자들께서 전혀 새롭지 않은 주장이죠. 사실은 논문이 아니라 피부로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오래전부터 가정의 경제 수준이나 특히 이제 외국 같으면 이제 인종적 배경, 가족의 화목함이나 해체 여부, 장애 여부 같은 여러 요인들이 학생들의 학업 성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조사 연구가 아주 많았습니다. 결과도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대체적으로 좀 잘 살고 주류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이 성적도 좋은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제 OECD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학업 성적이 좋은 학생들도 늘 나온다. 여기에 좀 주목을 한 겁니다. 나오기야 나오겠죠. 그렇죠. 얼마나 나오느냐가 문제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OECD는 환경과 노력이라는 두 측면을 좀 균형 있게 바라보자. 그러면서 이제 학업 탄력성 개념을 제기한 건데요. 이를테면 이제 빈곤층의 소수 인종이다. 이러면은 통계적으로 성적이 어느 정도일 거다라고 하는 예측 범위가 나오거든요. 그 정도에 속할 거예요. 몇 % 확률로. 근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학업 탄력적 학생으로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학생들의 비중이 나라마다 시기마다 같지 않다는 거죠. 학업 탄력적 학생들이 많을수록 교육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게 된 요인이 무엇이냐? 또 그런 학생들이 많아질 수 있는 정책은 어떤 거냐? 그걸 적극적으로 실행하자.
이런 취지에서 OECD에서 제안한 개념이죠. 그럼 이게 좀 국제 비교도 좀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OECD에서도 발표하고요. 또 그 데이터들을 응용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나와 있는데요. OECD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서울시 교육청 보고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선 하위 20%를 선정할 때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요. 부모의 교육 수준, 직업 지위, 자산 이런 것들을 합성한 기준을 쓰고요. 여기서 하위 25%에 속하는 학생 중에 성적이 자기 집단의 평균보다 일정 수준 이상 높은 학생들을 학업 탄력적 학생으로 분류를 합니다. 여기 그냥 상위 25%에 속한다는 거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비유하자면 개천에서 용났다 수준으로 고난과 역경을 딛고 빼어난 성취를 거둔 소수에 주목하는 거하고는 문제의식이 다르고요. 그보다는 자기가 처한 환경에 비하면 공부를 제법 잘하네. 이런 수준의 평범한 인재들을 교육이 얼마나 두루두루 잘 길러내느냐 여기에 주목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개천에서 용났다.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뭐 그 최고 대학을 갔다.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뭐 이래서 국가고시 패스했다. 이건 정말 이제 가뭄에 콩나드는 극소수 그렇죠. 이야기다. 사실 뭐 자랑스럽고 뭐 가문의 영광이고 이러긴 한데 아주 소수의 특출난 경우고 보통 사람들의 인생하고는 큰 상관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 마을이 배출한 인재 암흑에 뭐 현수막도 이제 안 걸리는 거고. 기분은 좋을 텐데 이제 보통 사람들 기준에서는 이런 정도쯤의 학업 탄력성 기준이 많은 학생들이 많은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것이겠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OECD 기준 방식으로 하면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를 비교하면 어떻게 나와요? 피사라고 들어보셨죠? 피사? 그 3년마다 조사하는 학업 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 있습니다. 해마다 뭐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어떻습니다. 뭐 되게 몇입니다 하고 나오는 그 연구가 피사인데요. 고려대의 김경근 심재휘 교수가 이 자료를 활용해서 앞의 OECD 기준으로 학업 탄력성을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작년에 나왔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의 학업 탄력적 학생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오, 그래요? 좋은 이야기죠. 시간을 두고 추세를 보면 어떤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높긴 높은데 그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6년의 경우에 읽기 능력에서 한국이 OECD 평균은 학업 탄력적 학생 비율이 28%였거든요. 한국은 61%였습니다. 엄청 높은데요? 2배 이상 높죠. 그런데 이게 2015년이 되면 27%대 35%로 차이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 절반 가까이 줄어버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수학과 과학도 마찬가지여서요. OECD 평균은 대략 25% 내외로 별반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2006년에 수학은 52%, 과학은 41% 정도였는데 2015년에는 수학은 37%, 과학도 34%로 모두 떨어졌습니다. 아직은 평균보다 높은데요. 추세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죠. 혹시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 서울대 주병기 교수가 개발한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개천용 기회불평등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또 뭐예요? 이제 개천에서 용 나는 게 얼마나 쉬우냐 어려우냐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낸 지수인데요. 이 지수가 0이면은 기회불평등이 제로인 사회, 그러니까 아주 기회가 평등한 사회고요. 100이면은 완전히 불평등한 사회다. 그런 거죠. 클수록 나쁜 겁니다. 이걸 다양하게 이제 이분이 분석을 했는데 학력 분야에서 개천용 지수가 특히 크게 악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수학 과목을 보면 1995년에는 이 지수가 21.8이었다고 그럽니다. 2015년에는 82.2. 4배 정도 악화됐다는 거죠. 불평등이 엄청나게 심화됐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100에 거의 가깝게 된 거죠. 과학, 영어 모두 사정이 마찬가지고요. 역시 사교육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어 과목이 그나마 사정이 좀 낮다고 합니다. 국어 과목이 그나마 사정이 낮다라고 하는 게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학생이 개인적으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영역. 그렇죠. 과 아닌 게 과목으로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는 계속 나빠지고 있다. 정리하면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불평등을 정당화해 주는 가장 큰 장치가 그래도 기회는 평등하다.
라는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 핵심에 사실 교육 기회의 평등이 있죠. 그렇죠. 이제 한국이 오랫동안 고도 성장을 이루면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이 있었고, 그렇죠. 가난해도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 받을 수 있고 또 결국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들 참 열심히 산 거죠. 예. 근데 이제는 그냥 부모의 경제 수준대로 성적이 나오는 세상이다. 라고 하면 기회는 평등하다는 믿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체제의 정당성이 흔들리는 수준의 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정말로 위기감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학교 그 소득 하위 20%와 이제 성적 상위 25%. 네. 근데 이 그 성적 상위라고 하는 것들도 상대적인 게 좀 그 웬만큼 사는 집안에서 사교육을 계속 투자해서 성적으로 올라가면 이 친구는 노력하는 건 똑같더라도 처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네. 예. 여기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현님이 지금 댓글 달아주시기를 올해 학교 못 가고 학원 수업 더 차이 날 것임 이렇게 좀 진단해 주셨는데 코로나 이야기를 하는 그러네요. 거죠. 예, 올해는 더욱 더 그 상황이 극명했죠. 코로나 요인이 지금 이 추세를 더 그러니까 그 심화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조형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